안녕하세요. 저는 제 사연을 이곳에 말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악연이라고 생각하던 그 애를 성인이 되어 기가 막힌 인연으로 얽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못돼 처먹은 제 친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제 시누이가 될 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얘기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요. 저는 그 시누이가 될 뻔한 친구와는 중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절친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시내에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더 이상 농사 짓는 거 힘들다고 하시면서 시골 땅을 팔아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취를 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형편이 좋지 않아 자취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시내까지 힘들게 통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인지 저희는 같은 반이 되었고 그 친구와 절친은 아니었지만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는 애라고는 그 애밖에 없어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그 친구가 너 나 알지?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이 한 반에 너하고 나밖에 없냐? 어쨌든 같은 반이 되었으니까 친하게 지내자. 그때 저의 성격은 나서는 성격도 못되지만 사교성이 부족해서 다가온 친구에게도 다정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자꾸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친한 척을 했어요. 저는 수업이 다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빴는데 그 친구는 저랑 놀기를 원했어요. 제가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 쉽게 정을 주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가 편해지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죠. 친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친해지고 나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새학기 초에는 둘이 붙어 다니다가 시간이 가면서 반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성격이라 여러 명의 친구와 사귀지 않았는데 소희는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지 저랑만 붙어 다녔는데도 어느새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소희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어서 그때부터는 소개받은 아이들끼리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때 처음 친해지게 된 애들이었어요. 그렇게 새 학기에 소개받은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맞지 않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소희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질투를 했는지 나중에는 나머지 애들이 불편하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친구들과 다니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는 괜찮으니 혼자 다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 정말 힘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친구들과 따로 다니는 것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새로 알게 된 친구들보단 소희랑 다니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소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희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저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희는 저희들 말고도 또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무리의 친구들이 있었더라고요. 소희는 쉬는 시간마다 저를 데리고 그 친구들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첫 느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소희의 친구들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선입견을 버리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무리에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멀뚱히 서 있는 저를 보고 소희는 자기 친구들과 떠들면서도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런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그 사이에 섞여서 같이 놀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주제가 제가 아는 것이라면 끼어들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별짓을 다 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데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 와중에 한 가지 일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소희 친구들 무리와 함께 조금 늦게 끝나는 소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무리 애들이 신나게 까는 겁니다. 그 친구가 원래 이 무리의 아이들과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말로 꺼내지 못할 만큼 더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의 험담이 신나게 이어지던 도중 한 아이에게 험담의 주인공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 어디야? 아, 우리 학교 앞 올래? 아, 오케이, 지금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이 친구들은 바로 험담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미친년, 또 좋다고 실실거리면서 오네. 어디서 돼지 멱 닿는 소리 나는 것 같지 않나? 꿀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재밌게도 떠들더군요. 충격이었던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었어요. 방금 전까지 웃으며 험담을 했던 친구가 오자 바로 반갑게 맞아주며 다른 친구를 까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는 친구들이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이 친구처럼 항상 까였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그 무리 사이에 있으면서도 소위 외에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희와는 계속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희가 쉬는 시간에 저와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혼자 쌩 나가버리거나 점심시간에 저와 밥을 먹지 않고 다른 반에 있는 자신의 친구와 밥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반에서 이 친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에 친했던 친구들은 멀어져 버려서 반 친구가 남자애들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반 친구와 밥을 먹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소희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아보니 제가 저희랑 멀어졌던 그 애들과 제가 한마디 섞었다고 그랬던 것이었어요. 자기는 그 친구들과 떠들기도 하고 같이 뒤로 나가 이야기도 했으면서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 성격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친구랑 오늘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들과 말을 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소희의 눈치만 봐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행동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처음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를 수밖에 없더군요. 오히려 소희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말을 걸어주면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제가 옆에 있어주면 저를 챙겨주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계속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어느 날 제 뒤를 바라보니 저는 소희에게 맞춰주기 위해 하루를 보냈고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행동에 따라 그날 기분이 결정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어이없는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혼자 반에 앉아있을 때면 몰려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제 모습을 보고 비웃고 가기도 하고 제가 자고 있는 척 엎드려 있으면 그 뒤에서 지우개를 잘라 던지는 등 정말 유치하고 어린 행동들을 했어요. 그땐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소문에 놀던 아이들이라는 말이 있어서 더 제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가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지냈는데 날이 갈수록 소희의 행동은 심해졌고 그 행동에 저는 완전히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신경 쓰지도 않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된 저는 수업이 끝나면 반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 보면 가끔 친했던 남자애들이 와서 말을 걸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반에 있던 제 친구들이 저를 챙겨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 다른 친구들도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친구가 없는 아이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는 애들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애들도 저랑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문을 뒤늦게 알고 나서 알아보니 그 애들은 노는 무리의 아이였어요. 저는 이 애들이 친구를 까고 있는 것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 나쁜 쪽으로 노는 줄은 몰랐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소희가 노는 애들과 무리를 지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설마 하고 알아보니 다른 학교 선배들이랑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봤던 소희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 것 같아서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조사가 들어갔고 끝내는 정학을 당하게 되면서 그 소문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학까지 당한 결정적인 것은 남자 선배라는 오빠들이랑 밤늦은 시간에 공원에서 술 먹는 것을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들켜서 정학을 먹은 거였어요. 이렇다 보니 저에게 다가왔던 애들도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제가 그 애들과 어울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와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저도 크게 신경이 쓰여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과 사귀기 정말 힘들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한 친구가 먼저 다가와 주었어요. 그래서 밥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픔을 겪은 것을 서서히 잊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희가 다시 학교에 나오면서 제가 다른 미정이란 친구와 친하게 다닌다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는 친구들과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혼자 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소희는 저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싸늘하게 대했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저를 괴롭혔지요. 한 번은 보충 수업이 끝나자 자기랑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저도 그날은 결판을 내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소희 말고도 그때 그 친구들과 남자 2명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미정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자기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무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소희는 자취를 하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 자취방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네요. 계획을 하고 저를 불렀는지 신발을 다 감춰두고 방에서 5명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이들은 저를 무릎 꿇게 했고 머리를 1대 2대 쥐어박으면서 소희랑 같이 지내겠다는 말을 하라고 강제로 시켰어요. 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자 그것들이 갑자기 저를 짓밟더군요. 소희년이 저거 옷을 다 벗겨버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어떤 년이 달려들어 저의 윗옷을 벗기려고 했고 저는 안간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년 손을 깨물고 달아나려고 하자 다른 년이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저는 고함을 있는 대로 질렀더니 그 순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밟더군요. 그때 제 소리를 주인 아저씨가 다행히도 들었는지 방에 들어오게 되어서 저는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건지 한 년이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오고 문을 잠그지 않아서 저는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아저씨 덕분에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것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려 퇴학을 시켰어요. 그들 중 부모들이 협박을 했지만 통하지 않자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에 용서를 빌고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다 퇴학을 당했고 저는 여러 번의 병원 치료와 꽤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저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등교를 해서 하교를 할 때까지 제 주변에 계셨어요. 행여나 화장실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쉬는 시간에도 학교 주변에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늘 저를 지켜주셨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저의 은인이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저희 집 생계를 엄마 혼자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로 인해 그땐 저희 가정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아버지와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저는 많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상담도 꾸준히 받으면서 나름 강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때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운동을 권해주셔서 한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운동도 배우러 다니고 했네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함께 하시다가 제가 잘 적응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다시 취직을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대학 2학년 때부터 혼자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어요.
제가 앓고 있던 대인기피증이나 지금은 많이 흔해지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공황장애인 줄 몰랐던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움츠리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감사한 마음에 벅차오르네요. 어쨌든 저는 강하게 마음먹고 혼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핑크빛 사랑이 찾아왔어요. 저의 남자친구는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오빠였어요. 오빠는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저를 많이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오빠와 저는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아서 쉽게 빨리 친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연인 사이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랑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오빠를 아버지에게 소개해주고 정식으로 만남도 가졌거든요. 저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지 아버지는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아버지보다 오빠에게 더 의지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카페도 그만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취직을 하게 되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군대에 있을 때 복학을 할까 직장을 구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동생이 일단 복학 먼저 하고 생각하라고 해서 다녔는데 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빠의 학비를 사회생활을 일찍 한 동생이 대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 포기하고 취직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또다시 혼자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오빠는 정수기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어요. 저희는 가끔 시간 내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잔업도 하고 특근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는 1년 반 개월 만났지만 얼굴을 본 건 몇 개월 못했어요. 얼굴을 못 봐도 전화통화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애가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오빠의 모습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한테 목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해도 오빠 가족을 만나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뜬금없이 자기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내년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양가 상견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는데 자기 혼자 나가기 그렇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겸사겸사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저에 대해 간단하게 말을 해놨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는데 오빠가 워낙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자리나 낯가림이 있는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그냥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빠도 오랜만에 보기도 하지만 오빠 가족들한테 첫인상을 잘 보이고 싶어서 일주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그날 패션이나 화장에 힘 좀 주고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오빠랑 만나 같이 들어가 어른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부모님들은 저를 엄청 반겨주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여동생이란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고 앉아있는데 화장실에 갔다던 여동생이 저희 자리에 오더군요. 그런데 낯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화장을 하니까 사실 세월이 흐르면 잘 몰라보는데 머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길었는데 여전히 허리 길이가 될까 말까한 기장에 그때도 가끔 화장을 했었기 때문에 화장을 세련되게 했다고 해도 그 애라는 것을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몹쓸 인간한테 당한 걸 생각하니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애는 저를 보고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개명을 했고 얼굴은 코와 쌍꺼풀 수술을 해서 그런지 절 몰라보더군요. 사실 저는 그때 퇴학당한 애들이 제 이름과 얼굴을 아니까 보복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아버지는 저의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아셨던 분이라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제 이름을 개명해 주셨고 성형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말랐었는데 힘든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 살도 10kg 이상 넘게 빠지고 얼굴도 좀 바뀌어서 그런지 저를 몰라봤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지금 까발려버릴까? 아니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동안 살아온 고통을 고스란히 대갚아줄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 애는 나쁜 길로 빠질 때 변하기 시작한 말투며 행동이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너무 마른 거 아니세요? 너무 말라서 꼭 멸치 같아요. 아유, 초면에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저 혹시 성형하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성형 광고를 하는 광고 사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강남 성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비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코 성형할 때 예전 얼굴이 보이지 않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했거든요. 하지만 전혀는 저를 초면으로 생각할 텐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역시 경박하고 싹수 없는 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엿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파혼시키고 완전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소희가 저에게 험담을 하고 나서 소희 엄마는 얘, 너 말 조심해. 초면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하시자 남자 쪽 엄마도 지민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 직설적인 거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예의 없는 행동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하자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속으로 다짐했고 일단 화를 진정하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저요? 정지민이요. 근데 제 이름은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을 다시 듣나 했는데 이름을 개명했더군요. 그래도 그 목소리는 다시 들으니 정말 소름 끼쳤어요. 야, 너 나 모르겠어? 하자 좀 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 한 방 먹은 것을 대갚아 주려는 심보로 어머, 초면에 너라니? 그리고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오빠 뭐야? 똑바로 연애. 뭐예요? 이 여자가 더 예의 없구만. 그러자 남자 쪽 엄마가 그래, 초면에 그건 좀 그러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혹시 우리 지민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신가? 그럼 나도 지민이에 대해 통 아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우리 지민이에 대해서 말 좀 뭐 해줘 볼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희 인연이 화들짝 놀라더니 저 이 사람 모르는데 무슨 말을 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지민이란 분이 저를 몰라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들으시고 놀라지 마세요. 말해놓고 저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러자 소희는 발끈해서 뭐야 너 내가 너에 대해 뭘 안다고 지랄이야. 화가 났는지 자기는 상견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까먹었는지 욕까지 하더군요. 소희의 예비 시어머니는 소희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내가 나를 몰라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하면 누가 떠오르는지 생각해봐. 너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잘 살았나 보다. 결혼까지 하려는 거 보면 남에게 상처 주고 넌 잘 지냈나 봐. 하자 소희 그것이 태양 얘기를 하자 그때야. 뭐야 도대체 너 누구야? 너 혹시 황소라? 너 정말 황소라야? 너 얼굴 다 뜯어 고친 거야? 정말 너란 애를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땐 정학당하고 2학년 땐 내 자취방에서 남자들과 한 방에 둘러앉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살았던 네가 신분 세탁하니까 소희가 지민이라도 된 줄 알고 살았니? 그리고 네가 나를 그곳에 불러내 나를 집단 구타하고 퇴학당했잖아. 저는 그년 말하는 거 듣지 않고 제가 하고픈 충격적인 말을 하자 뭐야 너 내가 언제? 그제서야 말까지 버벅거리면서 더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들더군요. 그러자 소희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야 당신 지금 누굴 쓰레기로 만들어? 네가 뭔데? 하면서 따지는데 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소희 예비 시어머니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제가 말하는 걸 소희 가족만 알지. 그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초면에 본 여자가 하는 걸 어떻게 바로 믿겠어요. 소희는 아니라고 울면서 씩씩거리며 거의 반 실신 직전이었고 오빠 어머니도 거짓말을 짓거리더군요. 네가 사람을 잘못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없는 얘기로 사람을 바닥으로 쳐내려? 하자 오빠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는 너 이놈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저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는 여자를 만나고 다녔어? 하자 오빠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실토를 하더군요. 소라야, 그럼 그때 내 여동생이 힘들게 했다는 그 여자애가 그럼 너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약 먹고 병원 치료에 성형까지 하게 만든 그 여자애가 내 동생이고? 하더군요. 제가 오빠한테는 자세한 내막은 다 말하지 않고 그냥 학창 시절에 힘들게 한 친구 때문에 병원도 상담받으러 꾸준히 다니고 있고
약도 먹고 있으며 성형까지 하게 되었다고까지만 말했거든요. 맞아. 그게 오빠 여동생이야. 나도 오늘 지금 여기서 소희 보고 깜짝 놀랐어. 참 사람이 이래서 제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을 하나 봐. 하자 그때야 그 남자도 그 아줌마도 이제야 믿는 눈치더군요. 소희 그것은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냐고. 나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을 했어요. 그러자 소희 남자친구가 너 뭐야? 이거 전부 사실이야? 그렇게 내 앞에서는 내숭 떨더니 그러면서 청순한 척은 다 한 거야? 그제서야 소희한테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소희는 자기야 아니야 나 아니라고 전현이 지금 사람 잘못 보고 저러는 거야 믿어줘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그것을 보고 있는 오빠가 그만해 소희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도 어른답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피하려고만 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너 때문에 고통받는 소라는 생각 안 해? 네가 철없던 시절에 그랬다면 이제는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이렇게 어리석어? 하자 오빠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뺨을 쳤어요. 이 새끼야.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더 소중하지. 저딴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풍파를 만들어? 저딴 여자가 뭐라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싸고 들 건데요? 소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산 거 잘 알아요. 그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세월이 흘렀지만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죠. 하자 오빠 아버지 그러더군요. 아가씨도 그래. 꼭 이래야 했어?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보세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잖아요. 하자 그러더군요. 그럼 이놈하고 헤어질 거요? 대체 뭘 생각하고 이런 거야? 저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빠를 사랑하지만 저도 이런 시누이가 있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하자. 그렇지 그래야지. 나도 당신 같은 며느리 못 받아들이니까. 말하고 바로 짤짤매면서 예비 사돈한테 아이고 애들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다 큰 것이 그걸 가슴에 푼 거 어리석어서 이해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사돈 이해하시죠? 누가 사돈이에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천박한 며느리 드리는 집안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민이 아니 소희라고 했나요? 저거 학벌도 속이고 다 속인 거 아닙니까? 오빠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돈 속이기를 누가 속입니까? 우리 딸 그동안 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네 와서 자네가 말해보게. 오빠 아버지는 혼자서 안 되니까 오빠 엄마를 부르더군요. 소희 엄마도 학교에 대한 말이 나오면 자꾸 말을 돌려 지금의 모습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보다 못한 오빠가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집에 결혼 못 시켜서 환장했어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오빠도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한테 그래요 내 동생 학창시절 놀았고 퇴학당한 애니까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가세요. 하자 갑자기 그 남자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완전 또라이였나 보네. 하자 남자 엄마가 너 정말 이렇게 행동하고 놀았던 년이었어? 그래놓고 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사귄 애 있었다고 지자분도 잡은 거야? 참 말이 안 나오네. 이런 더러운 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남을 한다더니. 가자 아들. 저런 거 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두 모자가 나가려고 하자 소희 아버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테이블에 깔려있던 식탁포를 확 잡아 끌어 순식간에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내가 니년 예전 일로 한번 크게 문제될 줄 알았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게 뭐야? 하시더니 갑자기 돌변해서는 자기 딸을 잡더군요. 소희의 예비 시어머니는 아휴 부녀가 아주 쌍으로 노네. 너 다신 내 아들 만나지 마라. 어디서 퇴학을 당하고서 대학 나온 척을 해. 너에 대해 사실로 얘기한 것이 뭐가 있는 거야? 온통 다 거짓으로 우리에게 사기를 쳐? 이 못된 년하고 우리 아들하고 엮였으면 평생 재수가 없었겠다. 가자.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끌고 나갔어요. 저는 소희라는 애가 한 번이라도 미안함의 표정을 짓거나 도중에 미안하다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소희가 시동을 걸어주어서 저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희 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좀 참지 이런 자리에서 어휴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 사실 그 문제를 그 짧은 시간에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제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요, 그걸 참고 제가 결혼한 것이 더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소희도 다 숨기고 결혼한다고 해서 다 없던 일이 되나요? 저는 충분히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거에 비해 소희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저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 이대로 결혼했다면 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면서 저는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도 이 모든 것을 듣고 놀랐던 터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 고통을 당했다고 소문난 애가 저런 걸 안 오빠는 저를 보고 미안해, 내 동생 용서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더군요. 오빠, 난 오빠가 아닌 전현한테 받고 싶은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이미 오빠와도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기에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요. 소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더군요. 철없었던 시절 했던 행동을 지금까지 꿍해서 그걸 들먹거리면서 상견례를 망쳐? 너 내가 가만 안 둬 하더군요. 참 이 꼬락서니를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어요. 철없었다고 둘러대지 마. 너는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어. 그리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날 괴롭히면 네 오빠는 같이 죽는다는 걸 명심해. 너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아직도 학창 시절에 네가 잘 나가던 그런 애인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려. 여기는 사회야. 너 그렇게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정신 나갔냐. 제가 예전에 순진한 애가 아니고 지지 않자 스스로 자신을 마구 때리더니 분에 못 이겨 쓰러지고 말았어요. 식당에선 저희를 둘러싸고 구경하더니 응급차를 부르고 소희 엄마는 옆 테이블에 있는 물을 소희 얼굴에 뿌리더군요. 구급차가 와서 소희를 실어가고 그 자리엔 저와 오빠만 남았어요. 저는 오빠에게 그날 이별을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많이 울고 했는데 한순간 저도 모르게 훌훌 털어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하는 것에만 올인했어요. 오빠가 저를 못 잊고 몇 번 찾아왔지만 어차피 안 될 인연 질질 끌어봤자 서로 상처가 될 것 같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번호 없이 전화도 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전화가 뻔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 저도 더 이상 못 견뎌서 전화도 바꾸고 때마침 전세가 끝났는데 더 연장하지 않고 이사도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을 들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연애는 잠시 쉬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아니 일부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꼭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 소희는 완전 상견례 때 정말 끝났다고 들었어요. 오래된 일을 생각해서 제가 글을 적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제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